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해와 남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선 4톤급 어선이 전복돼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선장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축구협회는 논란이 된 십자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기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엄중 문책하겠다며 휴학 승인이 타 대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 동안 열립니다. 모두 63개국에서 온 초청작품 224편이 부산 일대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태풍 끄라토는 오늘과 내일 사이 타이완을 지나며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혁명수비대 간부 살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스라엘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대부분이 요격되면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지역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오래전부터 우려됐는데 결국 오늘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저녁 7시 반쯤,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180여 발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곳곳에 공습 경보가 울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전 국민이 공습 대상이라며 모든 민간인은 방공호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가 1시간여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란도 미사일 공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하마스 지도자 하니에,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고위장성 닐포르샨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사일의 80%가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은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부와 남부 지역에 일부 떨어진 미사일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구급당국은 경상자 2명을 비롯해 일부 다친 사람이 있지만 그 밖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을 지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몇 시간 전에 공격이 임박했다고 공개하며 이스라엘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미국의 정보를 제공받은 이스라엘은 방공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등 이란이 공격 징후를 포착하고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중동 지역이 자칫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에는 결과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겐 계획이 있고 자신들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벌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란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대규모 공습을 벌였는데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이 집중된 이스파한을 보복 공격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란이 상황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로 볼 수 있어 이스라엘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노희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텔아비브 근교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이스라엘 항공당국은 현재 텔아비브 상공에서 미사일 공격과 요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벤구리온 공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공격이 시작되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지역 미군에 미사일 격추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어 작전도 성공적이라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을 예고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란이 쏜 미사일에 미군도 이스라엘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200발 가까운 미사일을 쐈다며 미군은 이스라엘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 이스라엘 방공부대와 합류해 미사일을 요격했다며 이번 공격을 막는 데 미군의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ordinated closely with the Israeli Defense Forces to help defend Israel against this attack. U.S. naval destroyers joined Israeli air defense units in firing interceptors to shoot down inbound missiles. 백악관은 아직은 이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지만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이스라엘 민간인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항공기와 전략 자산에 대한 피해도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이란 공격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백악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의 보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자 어떤 것도 예단하거나 앞서가지 않겠다며 이스라엘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다음 단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게 중요하다며 이스라엘군의 역량뿐 아니라 숙련된 미군의 역할도 한몫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최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번 공격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공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 지시를 할 당시 함께 상황실에서 대응하며 준비된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허리케인 피해로 유세 일정을 단축한 데 이어 이란 공격으로 백악관에 발이 묶이면서 선거운동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맹비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이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불타고 있는데 우리에겐 리더십도 없고 아무도 국가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세계 평화를 위해선 자신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다시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대사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건물이 폭격을 받아 파괴됐고 인근 건물들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대응해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한 성명을 내고 중동에서 긴장 고조가 이어지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서 레바논 지상전을 시작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네,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 아침 연결 감사하고요. 자,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란이 그동안 많이 참았죠. 계속 공격을 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상 이란에서는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이래로 서양과 유연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격을 자제해 왔습니다. 지난 페제시킨 대통령이 이 레바논 공습을 두고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스랄라의 죽음을 두고 사실상 한이에가 이란에서 죽었을 때 미국과 서방 국가가 이란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으면 휴전 협정 그리고 하마스가 원하는 올해 한구 휴전 협정을 이루도록 할 수 있겠다고 했고 그러한 과정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살해를 했죠. 그러면서 페제시킨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는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공격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교수님, 그 보복을 명분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건데 지금 이란이 네. 이 이상으로 지상전을 시작한다든가 또는 추가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이 지상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네. 공격을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공중전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은 대공 방어망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F-35라든지 아주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로 이란을 공격을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감안하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의 어느 정도 대공 방어망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란이 한 대를 때리면 이스라엘은 10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이 분명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공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심각한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미국은 확전을 원하지는 않거든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 말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공격까지 나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미국은 말로는 자제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를 계속 줬기 때문에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으려면 다 막았어야 되는 건데 계속 그 긴장 상황을 더 올린 거는 바이든 행정부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다시 밀접하게 논의하면서 추후 상태를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것을 찬성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다고 했을 때 미국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교수님, 이번 이란의 공격이 어제 이스라엘이 제한적 또는 국지적 작전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레바논의 지상전이 시작하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상전이 네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겠죠.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란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이란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끝까지 참았으면 이란이 외교 무대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란도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큰 그림을 보면은요. 이번 작년 2023년 10월에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스라엘은 이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를 뒤에서 조종하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생각했고 궁극적으로 미국을 개입시켜서 미국 이란 전쟁을 만들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편승해서 이란의 전략적 자산이라든지 그리고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게 최대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링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란이 그동안은 열심히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거죠. 하산 나스랄라의 죽음은 이란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85년부터 적어도 85년부터 구축을 해왔던 헤즈볼라의 전선이 무너지는 것은 더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란이 참는 게 더 좋은 작전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번에 이란이 이 상황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그동안 지원해왔던 여러 대리 세력들에게는 이란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란이 구축해왔던 프락시 대리 전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란으로서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참는 것보다는 참여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면서 뭐 이스라엘로서는 익히 원하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전에 이어져 오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국경을 넘은 것도 18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만류를 했는데 좀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겁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통제할 능력은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무기를 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무기를 주지 않으면 되는데 무기를 주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네. 내가 주니까 해라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제한전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전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예.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10월 2일부터 신년이에요. 신년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여러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전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내 분위기도 사실은 상당히 기초가 주목이 되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하마스와 전쟁은 지쳐있지만 헤즈볼라와 이란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여론이 지지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 끝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신중동, 새로운 중동 구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중동은요, 이란의 세력, 이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중동이거든요. 그 중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잘 드러난 연설이 지난 며칠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한 연설에 나타납니다. 두 개의 지도를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하나의 지도는 축복의 지도라고 그랬고요. 그 지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통상망을 건설하면서 새로운 중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지도는 저주의 지도라고 그랬는데 이란의 영향력이 중동 곳곳에 미치면서 세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는 저주의 지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해서 축복의 지도라는 네타냐후 총리가 축복의 지도라고 명명한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새로운 중동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란과 지금 맞대응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감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게 이번 작전에 좀 자신감을 더해줬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하산 나스랄라를 사실은 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작년 전쟁 바로 시작했었을 때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하겠다고 미국에 얘기했다가 미국이 말리는 바람에 못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미국에 알리지 않고 먼저 제거 작전을 시작한 후에 미국에 알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하산 나스랄라를 비롯해서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괴멸됐다고 이스라엘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는 이젠 더 이상 중요한 관건이 아닌 것 같아요. 헤즈볼라는 무력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이란인 거죠. 근데 이란이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림, 즉 응전을 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제는 뭐 이란이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사실 굉장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미국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미국이 얼마큼 막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문제고 동시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개입해줄 수 있는가가 더 이상 긴장을 헤즈볼라 공격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긴장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공격 이유에 대해서 새로운 중동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경을 넘어서 그러면 어디까지 진격을 하겠습니까? 일단 헤즈볼라를 제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무장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는 그 비무장지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국경 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면은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시작 이래로 지금 그 국경 내 5km에 내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 최소 6만 명이 지금 고향을 떠나서 텔아비브나 이러한 도시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서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북쪽 주민들을 다시 원래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경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리타니 강 쪽으로 후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후퇴를 하면은 그만두겠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헤즈볼라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헤즈볼라가 7km 북쪽으로 더 간다면은 이스라엘로서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그 국경 쪽에 있는 터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거하겠다면서 제한된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수님,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의 축 하마스도 지도자 하니에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진 바 있잖아요. 하마스 네네. 이번에는 좀 이 지상전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마스는 사실상 괴멸됐다고 봐야 됩니다. 하마스는 더 이상 중요한 그 요소가 아니고요. 이제는 모든 요소는 헤즈볼라인데 헤즈볼라도 상당히 예상보다 훨씬 쉽게 무너졌거든요. 네. 무력화가 된 상황이고 그렇지만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상군이 들어가면은 하마스의 대원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긴 이제 현재로서는 하마스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지금 중요한 요소는 헤즈볼라와 그리고 헤즈볼라가 무너진 걸 도저히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이란의 참전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다시 대응을 할 것인가. 다음 대응이 사실 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보복을 할 거고요. 그 보복을 한 다음에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대응을 할 것인가가 지금 관점입니다. 예. 뭐 이런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커질 것 같은데 교민 보호 같은 것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네. 교민들 피하는 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이란과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있는 교민들 그리고 아랍 지역에 있는 교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교수님, 그 인도적 차원 다음에 또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70%가량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 인상 등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상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 전쟁이 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상선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면밀히 통제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유가가 급격하게 치솟아 오른다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러한 그 교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부가 신중하게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면밀히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에 대해 서울대가 처음으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방침을 어기고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했다며 다른 대학으로 휴학 승인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했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가운데 처음입니다. 의대 학장이 학교 시스템에 신청된 1학기 휴학계를 결제했는데 사전에 대학 본부나 교수들과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어서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장은 평소에 의사 책무를 강조하며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이 안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4달간 1년치를 가르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의대 여론의 부담을 느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곧바로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인 동맹 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 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독단적으로 휴학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대학이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지속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즉시 감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처럼 일부 대학의 경우 학장에게 휴학 승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른 의대들의 동료 가능성을 인식해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생 동맹 휴학이 승인되지 않게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해와 남해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바다 날씨가 거칠어지면서 밤사이 선박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경비 함정은 바다 위로 조명을 쏘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검운도 북동쪽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4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원 3명은 출동한 해경에 곧바로 구조됐지만 선장 A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 내부를 수색한 해경은 A씨가 발견되지 않자 해군 조명탄과 민간 어선의 도움을 받아 밤새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높아진 파도에 A씨가 통신기로 도움을 요청하다 배가 갑자기 뒤집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앞바다에서 9,000톤급 화물선과 4톤급 낚싯배가 부딪혔습니다. 낚싯배는 충격 직후 침몰하기 시작했고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모두 12명이 근처를 지나던 어선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4시쯤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 0.9톤짜리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어선에는 위치 발신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는데 해경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와 구조 요청을 보내도록 해 배에 탔던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가에 있는 이른바 선녀탕 근처에선 낚시꾼 2명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던 1명이 실종돼 해경 등이 수색에 나섰지만 높은 파도 탓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제주 남부와 동부 앞바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등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을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과 맞물려 여권 내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란 분석이 적지 않은데 한동훈 대표의 만찬 불참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무성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습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 전 격려 차원의 만남이란 게 원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곧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어지는 재표결 국면에 앞서 이탈표를 방지하고 여당 내 결속을 다지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검사법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한다거나 이런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만찬 참석 명단에서 한동훈 대표가 빠진 걸 두곤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우회적 불만 표출이 아니냐는 시각 속 친한동훈계는 일단은 최근 독대 논란에서 표면화된 당내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 대표가 재차 요청한 독대엔 대통령실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당시 독대 성사의 걸림돌 중 하나로 김 여사 문제가 꼽혔는데 친한계는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노 게이지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식의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좌파 유튜버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한 현 정부 인사가 있다며 대통령실 출신 인물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SNS에 남겼습니다. 야권은 이번 주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즉각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친윤계뿐 아니라 친한계에서도 당장 재표결을 해도 특검법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만찬 등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이 반복되다 보면 단일 대오에도 균열이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진술 조작과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는 여당의 주장이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가 현재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이유로 청문회를 여는 건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던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3천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전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오후 3시 반에 열립니다. 이 씨는 14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자금 수천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초기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는 5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촉발됐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규모가 3천억 원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원 4천여 명을 보유한 국내 마약 쇼핑 사이트의 판매상과 공급책 일당이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씨 등은 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 8억 6천만 원대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외곽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는 대사관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재남 전 주 몽골 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합니다. 정 전 대사는 현지 의료업체의 청탁을 받고 불허 판정이 난 몽골인 비자를 발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고 만든 악성 임대인 명단에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였던 이른바 빌라의 신 권모 씨 등 일부 전세 사기범들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권 씨를 대신해 갚아주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돈이 1,300억 원을 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권모 씨가 소유했던 주택입니다. 현재는 경매에 넘어갔는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 씨와 공범은 이런 식으로 주택 3,40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이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름을 치면 인적 사항은 물론 떼먹은 보증금 액수와 기간까지 상세하게 보여주는데 정작 빌라이신 권모 씨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건 지난해 9월. 이보다 앞서 허그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경우는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권 씨뿐 아니라 허그가 3번 이상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 다주택 채무자 상위 10명 가운데 6명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죠. 집이 뭐 3,000채 이상 갖고 있다고 하는데 악성 임대인 리스트에 안 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차인들은 명단을 믿고 계약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의 취지에 달성이 되도록 국가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허그가 권 씨 대신 갚아준 보증금 1,350억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34억 원, 단 3%에 불과한 상황. 권 씨를 포함한 미공개 악성 임대인 6명에 대한 허그의 대위 변제금 5,600억여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260억여 원으로 5%가 채 안 됩니다. 국가 재정으로 악성 임대인의 배만 불려주는 건 아닌지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효성을 높일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삼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철인 3종 경기가 폭우로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회 며칠 전부터 폭우가 예보됐지만 당일 새벽 시작 1시간 반 전에야 취소되고 참가비도 돌려받지 못해 참가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던 삼척 맹방 해변 일대. 출발 지점과 장비 교체 장소는 대회 이틀 전부터 이미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잠겼습니다. 당일에도 비바람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결국 대회는 시작 1시간 반 전인 새벽 6시 반쯤 취소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는 600여 명. 대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천재지변이란 이유로 참가비 13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새벽부터 기다린 끝에 받은 건 메달과 기념 티셔츠, 옥수수 1개뿐.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해 수십만 원의 비용을 떠안은 참가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특히 이미 며칠 전부터 삼척 지역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취소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전 곳은 한 1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식대 한 10만 원, 기름값 10만 원,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날씨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대회를 최대한 진행하려 했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건비와 시설비 등 대회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면 참가비 환불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취소할 경우 참가비 일부를 돌려주거나 다음 대회 참가권을 주는 스포츠 대회도 많습니다. 미리 캔슬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대회를 좀 미뤄서 그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이사부 장군배 삼척 그레이트맨 철인 3종 대회. 예고된 폭우에도 불구하고 늑장 취소 논란과 미숙한 사후 대처로 대회 운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본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전날 축구협회가 논란이 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며 반박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요르단 원정과 이라크 홈 경기에 나설 홍명보 2기 명단 발표 기자회견장.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자신은 억울하다며 논란이 된 10차 전력 강화위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정상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 현안 질의 때 이와 다른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요번에 국회에서 가보니까 약간 제가 들었던 말보다는 조금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원 동의를 했냐 또 안 했냐 뭐 그런 게 있는데 홍 감독이 밝힌 다른 말은 바로 최종 전력 강화위원 전원 동의 여부인데 축구협회가 홍 감독 제안대로 10차 회의록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마지막 공식 논의 자리입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전권을 위임받은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1순위, 외국인 후보자를 2, 3순위로 협회장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물러났고 후속 작업을 이어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으로 최종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체부 감사 결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작업을 이어받은 이임생 이사에겐 권한이 없을 뿐더러 최종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 통화를 한 1분가량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야기는 나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통보에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축구협회에 관련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 아시아 최대 영화제로 꼽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립니다. 개막작은 강동원 주연의 OTT 영화이고 BTS 리더 RM의 다큐멘터리 같이 대중적인 작품도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가 강령하셨습니까, 도련님? 올해 영화제 문을 여는 작품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을 맡고 강동원 등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사극입니다. 이번 달 공개되는 넷플릭스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가 OTT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나 오늘부터 진짜 카미질 거야. 이거 누르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야. 영상미가 돋보이는 BTS 리더 RM의 다큐도 처음 선보입니다. K-팝 다큐 영화 최초로 오픈 시네마 부분에 초청됐는데 이미 모든 표가 다 팔렸습니다. RPWP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내가 남겨보자. 이걸 기록하자. 나 앞으로 어떤 작가가 돼야 하나?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연상호 감독의 OTT 시리즈 지옥2도 스크린박 플랫폼 작품을 소개하는 온스크린 분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이처럼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방점을 찍은 키워드는 대중성입니다. 급변하는 영화계 분위기 속에서 작품성을 중시하는 시네필뿐 아니라 일반 관객 관심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작품이 이제 오시는 관객들한테 얼마나 잘 부합이 되는지,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즐기세요. 인류를 구원할 거예요.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신작 뱀의 길과 클라우드 등 모두 224편이 부산의 극장가를 수놓습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닻을 올리는 이번 영화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신도를 성폭행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성범죄를 또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체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명보 현 감독은 물론 전임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두 감독 선발이 규정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로 꼽히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이 제작에 참여하고 강동원 배우가 주연을 맡은 OTT 사극 영화 전란입니다. BTS 멤버 RM의 다큐멘터리와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일본의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신작 클라우드를 포함해 모두 63개국에서 온 초청 작품 224편이 부산 일대 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치즈가 만들어진 전북 임실에서는 치즈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한 벨기에 출신의 고 지정환 신부. 1967년부터 그가 살던 전북 임실의 집 겸 치즈 공장에는 토굴이 하나 있습니다. 치즈 숙성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내 첫 토굴입니다. 산을 지정환 신부님과 지역 주민들이 하루에 10cm씩 토굴을 곡괭이로? 네, 곡괭이로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치즈를 보관했어요? 네네. 토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만들어진 치즈 테마파크. 가을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1000만 송이, 3만 개가 넘는 국화 화분이 놓이는데 먹거리 축제에 볼거리를 더하는 겁니다. 네, 곳곳에 국화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는데요. 그래서 국화 축제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임실 치즈 축제는 올해로 개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럽형 정원을 거닐면서 국화와 장미, 코스모스 등을 감상하고 먹거리 장터에서는 각종 치즈와 요거트, 한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축제 전에 와보니까 좀 새롭게 이렇게 국화꽃도 많이 피어져 있고 또 치즈 맛도 보고 그런 의미가 참 잘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즈 축제 기간은 10월 6일까지인데 공식 축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방문객들을 위해서 국화꽃은 11월 중순까지 계속 그대로 놔둘 예정입니다.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도 실컷 구경하시고 50개월 미만의 암소 한우도 맛보시면서 치즈도 저렴하게 평소보다 싸게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축제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옥정호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 축제 기간 이곳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가는 빗줄기 속에서 역시 국화 등 꽃장식이 한창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 북부와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또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북한의 풍선 부양은 지난달 22일 이후 열흘 만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도 북한 쓰레기 풍선 관련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야외 활동 시 주의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제공되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해 나머지 시간의 간병은 오롯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아픈 배우자나 부모를 보살피는 노인들은 간병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공적 지원 제도는 홍보와 예산, 인력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노노간병의 현실을 집중 조명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진행됐습니다. 해외로 뻗어나간 K방산의 주역들이 위풍당당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시가행진은 고정익 편대의 축하 비행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 FA-50을 시작으로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공중전력이 총출동했습니다. 현전 최고의 공격 헬기 아파치 편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뒤이어 장비 부대도 줄줄이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주인공은 역시 해외로 뻗어나간 K방산의 주역들이었습니다. 화려한 편대 비행에 이어 K2 전차와 K9 자주포, 정찰력 무인기, 무인 잠수정 등 다양한 우리 군 자산들의 행렬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임시 공휴일을 맞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들어올려 사진으로 추억을 남겼습니다. 탱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랐어요. 비행기도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왜 저런지 궁금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멋있었어요.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 자산들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처음 공개됐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 등이 올해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다만 앞서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은 시가행진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진을 따라 길가는 물론 전망이 좋은 육교 등까지 인파가 몰리면서 K방산의 매력을 감상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됐습니다. It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There were lots of vehicles that my son was really interested in, and we had a lot of fun watching the parade. So it was a really great experience. 국군의 날을 맞아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열린 건 40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우리 군의 전투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북 억제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3도, 파주 7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며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겉옷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3도, 춘천 8.1도, 청주 1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0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한 끄라토는 앞으로 타이완을 통과하며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태풍의 수증기와 찬 공기의 영향으로 부산 등 남동 쪽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